녹색 성장 기금이 세계은행과 어떻게 함께 협력해 왔는지 한국 정부의 그런 지원을 받아서요. 그렇게 이러한 녹색 성장이라든지 전략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왔는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런 민관 기관에서 다양한 혁신적인 지식들을 공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유를 통해서 녹색 성장의 길, 특히 한국이 가고 있는 이러한 녹색 성장의 길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방증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들으실 부분은 실제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전 세계 6개 지역에서의 6개 분야의 스토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에서 시작을 해볼까요? 카트린 켈님께서 한국 녹색 성장 기금이 한국에 제공한 그런 한국의 LX가 몽고와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과 함께 협력을 하여서 지리정보 관리와 관련된 유익한 지식을 전수해 주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 녹색 혁신의 날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 행사에 두 번째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 대면으로 여러분을 뵙지는 못하지만 오늘 화상으로 만나서 세계은행과 한국 정부의 협업 사례와 이것이 저희 클라이언트 국가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저희는 특히 클라이언트 국가들이 녹색 성장, 혁신, 변화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는 한국의 파트너들과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세계은행 송도 사무실에서 일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현재 녹색성장기금 지원 사업팀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녹색성장의 다양한 요소인 토지, 지리정보 시스템과 인프라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4주 동안 진행된 지식공유와 웨비나 시리즈를 68개국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여러 사례 연구와 예시들을 함께 공유를 하였는데요. 그러면 왜 한국의 경험이 소중할까요? 제 생각에 한국의 발전과 이 단기간에 이룬 성공 과정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국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전주의 디지털 트윈 시범 사업 관련 발표를 했는데요. 이 최첨단 기술에 대한 참가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고 그 기술 자체도 매우 놀라웠지만 그것보다도 더 흥미로웠던 건 한국이 이러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하게 된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 여정이었습니다. LX는 어떻게 이러한 기본적인 매핑 작업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디지털 정보, 3D 모델을 구축하기 시작하고 또한 센서를 통합을 해서 미래의 디지털 트윈으로까지의 전환을 했는지와 관련된 경험을 공유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고객 국가들이 어떠한 일을 실제로 해야 되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어떠한 도전까지 직면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만 관여된 것이 아니고요. 그 외에도 거버넌스 이슈라든지 제동적인 장치, 법적, 규제적 틀 뿐만이 아니라 전략이라든지 정책, 그리고 또 투자를 위해 필요한 파이낸싱 등 다양한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도 중요합니다. 각 기관들은 역량, 특히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하고 또한 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교육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의 인재를 양성을 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스마트 도시 공학 전공과 관련된 발표도 있었는데 발표 참여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경험에 대해서 많은 고객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의 글로벌 사업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국가별 사업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 정부와 그리고 또 모든 파트너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미래에도 많은 협업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xt, we're heading to Kenya. 그러면 이제 to hear 케냐로 about that 가보겠습니다. project, the novel protein project that 새로운 everyone has 단백질 been talking 프로젝트 about. 많은 Dorothy 말씀이 Verner, 오갔는데요. 거기에 along with the 대해서 support 도르테 from 베르너 the 씨께서 Korea 얘기해 Rural 주시겠습니다. Development 한국의 Agency has 농촌진흥청과 recently started a 함께 project based on 최근에 insect protein 곤충 that could 단백질에 not 대한 only 프로젝트를 have 시작을 a 하셨습니다. profound impact 이것은 on ending global 기아의 hunger, but also 근절에 create 중요한 a 영향을 circular 미칠 수 있을 economy 뿐만 that can have 아니라 long-lasting impact on 아프리카 African countries. 국가들의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순환 경제에도 창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르테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계은행의 도르테 베르너 씨를 모시고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쁩니다. 도르테 씨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새로운 단백질 프로젝트의 유일한 설계자이십니다. 그러면 바로 도르테 씨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에게 이 새로운 단백질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우선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자그마한 지역에서 어떻게 식량을 생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경재배, 수직농업 등등에 관련된 업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그때는 수경재배로 작물을 생산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이 그 부분에 앞서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수경재배로 단백질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단백질의 양을 생각하면은 동물, 가축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곤충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곤충 단백질에 대해서 들어본 바도 있고 또 여행을 해본 결과 곤충을 먹는 나라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글을 검색해 보니까 멕시코나 몇몇 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쪽에 연락을 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구글 검색을 계속해 보다가 한국의 회사 하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8월에 한국을 방문할 때 그 회사도 방문을 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의 주요 목적은 그때는 수경재배였지만은 곤충 단백질에 대해서도 농촌진흥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곤충은 다른 식용 가축과 마찬가지로 다른 농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개발해야 할 하나의 분야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소, 돼지, 닭에 대해서는 수백 년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곤충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고 농촌진흥청에서는 여러 연구 활동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려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저에게 알려주셔서 다시 방문하도록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2019년 12월에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농촌진흥청뿐만 아니라 여러 농장과 연구소와 가공 공장을 방문하고 농민들도 만나보았습니다. 정말 굉장한 경험이었습니다. 지자체하고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닷새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닷새 정도 제가 전국을 다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자 한국의 곤충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살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이 집행하고 있는 곤충 사육과 관련된 여러 이니셔티브를 농촌진흥청이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곤충을 길러서 식량, 사람의 식량 그리고 동물 사료를 만들고 의학과 연구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술 후 회복기에 곤충을 섭취할 수도 있고요. 정말 놀랍습니다. 화장품과 크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임새가 다양하지만은 그 중에서 처음에는 사람의 식량과 동물 사료 생산을 위한 작업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전체적인 체계를 세운 것이죠. 농촌진흥청 그리고 대학의 연구소 등이 함께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농촌진흥청에서는 곤충 농업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훈련의 커리큘럼을 개발해서 미래 식량 또는 사료의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는 농민들에게 기술 지원과 금융 지원을 제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곤충을 기르게 되면 부가가치를 창출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곤충을 가공해야 되는 것이죠. 가공을 통해서 저장을 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은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다른 식품 분야의 기술과도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고 있는 것들은 농민들과 가공, 포장 기술이 있는 회사들을 연결시켜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곤충으로 만든 디저트와 음료들을 맛을 보았습니다. 아마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러한 경험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접근을 한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인상을 받게 되었고 농촌진흥청과 협력을 통해서 세계은행의 아프리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곤충 산업의 현황이 전 세계의 우수 사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경험하셨든지 간에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또 제가 알게 된 것은 소규모 농민들이 시작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 지원도 필요하고 스킬 개발도 또 자금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런 기술 지원을 통해서 지금은 낮은 수준에 있는 수확량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통틀어 봐도 생각하는 농민의 수는 적습니다. 아마 1000명 이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전된 상태는 아니지만 이미 이 농민들이 조금씩 스스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한국에서 제가 본 것과 같은 그런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한국 측에서 세계은행과 함께 이 부분에 협력을 해준다면 아프리카의 차세대 혁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의 현재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면에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아프리카가 곤충을 통해서 식량을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하는 그런 방법 전체 그리고 수출 시장까지도 바뀔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식량 안보 문제, 특히 영양가 있는 식량의 부족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프리카 주민들은 단백질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곤충에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9가지의 아미노산이 있는 곤충도 있고요. 아연, 칼슘 이렇게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기 위해 꼭 필요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성인들도 아시지만 아프리카에는 직업과 생계가 없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도 당연히 부족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곤충 식량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면 다양한 곤충을 통해서 사람을 위한 식량과 동물 사료 생산을 위한 시범 생산을 시작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동물 사료도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는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통화량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남미로부터 대두를 수입해서 사료로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중남미에서 생산되는 대두 농업은 원래 삼림이었던 토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땅의 삼림 파괴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수송으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프리카에서 영양가 있는 식량,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과 생계를 창출함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기후와 환경에 피해 입히지 않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폐기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폐기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곤충에게 유기 폐기물을 먹일 수가 있다면 곤충이 자라서 유충이 되면 수확을 해서 단백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사람이 섭취할 수도 있고 가루로 만들 수 있고 다른 형태로 가공할 수가 있고 또 사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먹게 되는 닭과 돼지 같은 가축들에게 먹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from the insects. 곤충에게서 발생하는 유기 폐기물, 그러니까 곤충도 당연히 똥을 싸고 이것을 유충변이라고 하는데 곤충들에게서도 많은 폐기물이 나오는데 이거를 여기에다 유기질 비료를 섞어서 작물의 생산에 쓸 수가 있습니다. 곤충들에게 유기 폐기물을 먹이는 것이죠. 양조장이나 농촌, 식당에서 나오는 좋은 폐기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곤충이 이거를 소비하고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원래는 작물에 남겨두게 되는 이산화탄소를 곤충이 소비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옥수수를 수확하면은 그 줄기는 밭에 그대로 두고 나중에 태우거나 썩어 없어지면서 온실가스를 발생을 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곤충에게 먹이게 되면 곤충이 온실가스도 소비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석삼조인 되는 것입니다. 일자리, 생계, 식량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후에도 좋은 것이고요. 또 우리가 기르는 다른 가축과 비교를 하자면 곤충 단백질 1kg를 만드는데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1kg를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환경에도 좋은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가의 경화 개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국가의 외화 보유고에 도움이 된다라는 뜻인데 가축 사료 그리고 합성 비료를 수입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곤충 농장에서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가 있네요. 네, 곤충을 통해 경제의 여러 분야가 혜택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이제 곤충 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이 여성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초기 단계에서는 여성이 했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곤충 농업이 아프리카에 도움이 되고 경제 순환에 도움이 된다면은 이것이 여성의 개발, 여성의 인권 상승을 돕는 분야가 될까요? 아시다시피 여성들은 사회에서 언제나 더 취약한 입장에 있으니까요. 네,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곤충 농업은 집 근처의 작은 공간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그렇고 태국에서도 멕시코에서도 많은 국가에서 이미 여성들이 잘 하고 있는 일입니다. 또한 이것을 사업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아프리카의 청년들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스킬도 부족하고 기회도 부족합니다. 이들을 사업가로 변신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곤충 생산 사업을 하게끔 하고 디지털화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도입해서 생산을 관리하고 곤충 시장에 접근할 수 있고 스마트폰과 여러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가격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과 청년 전체 경제에 많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삶에는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영향은 좋은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곤충을 생산한 사람들은 직접 그 곤충을 먹어도 되고요. 혹은 시장에 내다 팔거나 회사에 팔아서 소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소득으로 영양가 있는 다른 음식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될 것이고요. 식량 안보를 강화할 것이고 일자리 그리고 일자리 고용의 기회를 늘리게 될 것이고요. 생계를 개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프리카 대륙의 주민들에게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고 특히 코로나로 한창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특히 빈곤국에서는 식량난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나라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분쟁과 폭력이 있는 곳에서는 주민들이 멀리 이동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식량을 생산을 할 수 있다면은
빠르게 먹을 것을 몇 주 혹은 몇 달 내에 만들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몇 주나 몇 달 내에 생산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료를 먹이지 않아도 되는 가축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곤충을 기른다는 것은 빈곤하고 취약한 사람들, 또 분쟁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장점입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서 저의 곤충을 바라보는 생각과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향후 몇 년 동안 사람들이 곤충 농업이라고 하면 지금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젝트 그리고 그랜트 수령의 성공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훌륭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농촌진흥청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한국 정부의 저희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의 곤충 농장들을 곧 다시 방문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터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넴 데미르가 준비하고 계신데요. 터키와 한국 정부 간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이를 지원을 하였고요. 이 사업은 터키에 있어서의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터키는 현재 생태 산업 프레임워크를 체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체계화하여서 순환 경제를 도모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의 구체적인 결과가 이제 다른 나라로까지 파급 효과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시넴 만나보시죠. 터키는 기후변화 성과지수에서 47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낮은 순위는 취약한 기후행동 정책, 비효율적인 에너지 자원 사용, 그리고 이로 인해 증가하는 온실가스 배출 등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국가기후활동의 일환으로서 터키 산업기술부는 제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우 야심찬 목표를 현재 추구하고 있습니다. 터키에는 현재 각각 300개에서 500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320여 개 이상의 체계화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단지에는 이제 300, 500개 기업 입주 기업들이 있고요. 섬유, 기초, 금속, 철강, 플라스틱 등 같은 매우 자원집약적인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IFC와 세계은행그룹이 한국녹색성장기금이 지원하는 새로운 기술 자문 사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는 제조업의 비효율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생태단지 프레임워크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희는 이 조직적인 산업지구들과 함께 일을 해왔고, 그리고 이 지구에 입주해 있는 입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과 수자원 효율을 기술의 규현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들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사례를 개발하였고요. 투자 니즈와 운영 비용 등을 계산을 하였고, 그리고 사업이 구현된 이후에는 에너지와 물 절약 정도를 계산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규제와 제도적 차원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 산업기술부의 로드맵을 도입을 하였고요. 전국적인 생태 산업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소위 터키 국가 녹색 성장 프레임워크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틀이 이제 완성된 이후에 저희는 한국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터키의 산업기술부와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스터디 투어 기간 동안에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였습니다. 양쪽 정부가 체결한 이 MOU에 따라서 규제적 프레임워크와 제도 마련에 대한 지식을 공유할 뿐만이 아니라 인적 자원을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지금 현재 울산 산업단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 기술 중 하나에 대한 시범 운영을
등을 진행하였는데요. 일명 스팀 하이웨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한국에너지공단과 또한 카이테와 함께 시범 지구 중 한 곳에서 연구를 하였는데요. 저희는 한 회사의 잉여 증기가 남아도는 증기가 증기를 필요로 하는 다른 회사들과 공유되는 이 세 가지 각기 다른 시나리오를 개발하였습니다. 한국 출장 이후에 터키 산업기술부는 모든 것들이 명확해졌는데요. 산업지구 투자들이 보다 경쟁력 있는 녹색 분야로 이동이 될 수 있도록 펀딩과 각종 지역 지원책들을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터키 산업기술부는 세계은행그룹과 3억 달러에 달하는 융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터키의 산업기술부와 그다음에 세계은행그룹은 LED 조명이라든지 첨단 폐수 처리, 플랜트와 태양광 발전소 설치, 또한 스팀 하이웨이 사업 등 산업단지의 기본적인 회복 시스템과 관련된 이 그린존 인프라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파급 효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는 국가적인 프레임워크를 출범하게 되었고, 그리고 몇몇 지역 개발 기관들은 새로운 지원 제도들을 이제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 메커니즘에 따라서 가장 짧은 이제 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구역에서 녹색 구역으로 변화하기 위한 다양한 타당성 연구들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업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저희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동료들로부터 비슷한 프로젝트를 개발해 달라라는 내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국가들은 이티오피아라든지 모로코, 우즈베키스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도 정부가 제조업의 이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에너지 효율적이고 자연 효율적인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은 또한 당초 목표치를 넘어섰습니다. 2019년부터 저희는 10만 메가와트의 에너지 시와 또한 5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터키 프로젝트 사업은 저희의 첫 번째 프로젝트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국제 생태단지 프레임워크를 이제 국내적으로 맞게 적용을 하고 하였고, 그리고 2017년에는 OGIZ 부문과 세계은행이 이 이코 인더스트리얼 파크, 즉 생태단지란 무엇이며 그리고 이러한 생태단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인 EIP 프레임워크에 맞추어서 저희는 각 생태산업단지 지표별로 맞춤형 목표 값을 개발을 하고 설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 그린존에 대한 인증 제도도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터키 산업기술부에서는 2021년 2월에 체결된 융자 프로그램과 융자 협약에 따라서 이 그린존에 대한 인증 제도를 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름다운 산악지대로 가보겠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네팔에서 고형 폐기물 관리가 녹색 성장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한국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와의 환경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전략을 통해서 이 지역이 번영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지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파키스탄의 라핫 그리고 인도의 PUCC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선 라핫 씨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 그랜트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시고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연구는 세 개의 나라, 인도, 네팔, 파키스탄에 대한 것인데요. 굉장히 유용한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고요. 이 사실들은 고원지대, 산악지대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들입니다. 이번 시범 연구는 다른 곳에서도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연구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연구를 해본 결과 이 요소가 특히 세 국가의 산악지대에서 겪고 있는 고형 폐기물 관리라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처음에 이 문제를 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도 상상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요. 특히 산악지대가 겪고 있는 고형 폐기물 처리의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 국가에서 집행한 연구에 따르자면 가장 큰 어려움은 폐기물 처리 그리고 폐기물의 수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형적인 특성상 도시의 지역이나 평지의 폐기물 처리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폐기물의 처리와 수송과 노동 이런 관련된 서비스 모두가 접근하고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마을이나 특히 산악지대의 작은 마을이라고 하면 폐기물을 수거해서 본토의 처리장까지 옮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지형적인 특성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지역이 대부분 파트너 국가의 정부들에 의해서 최우선으로 다뤄지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개발과 유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은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알아낸 바에 의하면 폐기물의 수거뿐만이 아니라 비수거된 폐기물의 처리도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곳들을 방문하는 관광객들, 자연의 아름다움, 히말라야 산맥들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러 오고 또 산의 빙하 지형 같은 것을 보러 오시는 그런 관광객들은 동시에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관광업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관광객뿐만 아니라 이곳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어떤 문제인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저 같은 이런 관광객들은 그런 큰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피우시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원금을 받는 과정과 연구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식 교류를 하기 위해서 한국도 여러 번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라핫께서 지금 얘기를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산악지대에는 세 가지의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외딴 지역이다라는 거, 그리고 지리적으로 넓게 퍼져 있다는 것이고요. 인구 밀도가 낮고요. 관광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인식을 하고 저희는 그러면 이 산악지대의 고형 폐기물 처리 문제를 고심하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정부의 도시관리 의제에 있는 것이라서 도시의 담론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지형의 문제로 접근을 하기로 했고요. 도시를 넘어서 시골의 문제를 보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거주민들이 시골에서 쓰레기를 발생시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악지대 전체적으로 접근을 하기로 했고요. 이 지원금 프로젝트 하에서 이 세 개의 중요 지역에 대해서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키스탄의 카이버파툰쿠아이고 두 번째는 히마찰인데요. 모날리 히트람샬라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관광객이 오는 유일한 마을들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라핫에서 지역사회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런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지역에 남겨지는 폐기물을 분리하고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들은 이 마을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네팔의 안나푸르나입니다. 네팔의 산악지대와 에버레스트로 가기 위한 베이스 캠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들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이 지원금이 이러한 도전에 대응을 하고 각 개별 국가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키스탄, 인도, 네팔 세 국가에 대해서 또 개별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또 이러한 폐기물 처리 문제와 그리고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제안도 담았습니다. 이 지원금을 받아서 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정보를 얻으셨을까요? 저희는 한국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한 번은 히마찰의 헌준한 산악지대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히마찰에 일하는 팀이 한국을 방문해서 도시 계획과 도시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고형 폐기물은 그 중에서도 성과가 있는 작업입니다. 한국은 이 문제에서 선두에 있는데요. 폐기물 처리장의 개선을 통해서 폐기물을 줄이고 또 배출량을 기준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종량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부터 쓰레기를 분리를 해서 재활용을 하고 또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중요한 사례를 들자면은 2022년까지 완성하기로 됐던 매립지가 있었는데 2020년까지 기존 처리장이 매립량이 초과가 될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목표치를 맞추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잘 돼서 사용 면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런 분야를 계속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 국가 모두 남아시아 지역에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함께 해야 됐습니다. 이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고형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분리수거뿐만이 아니라 3R, 리유즈, 폐기와 재활용을 하기 위한 기술에 대해서도 배우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 분야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배울 수 있는 좋은 연구였고, 국토를 푸르게 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많은 활동들의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더 깊이 연구를 하게 되었고, 인도, 파키스탄, 네팔의 동료들이 함께 한국을 방문해서 이 분야를 직접 배울 기회를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고형 폐기물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지원금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이 지역의 주민들이 지속 가능한 생계 수단을 확보할 수가 있고, 또 이 지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깨우침을 얻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더욱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기후변화의 이러한 효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수력발전과 같은 장기적인 주요 인프라 사업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를 저희가 전반적인 계획 과정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세계은행에서 진행했던 아주 대대적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자원공사에서 펀딩을 하였는데요. 네팔에서의 수력발전 계획에 있어서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담았는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파트릭 레이 본 프로젝트를 설계하신 분입니다. 오늘 두 분의 게스트께서는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멋진지 설명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그럼 먼저 패트릭 그레이 박사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세계은행의 이런 기후변화 위험관리 프로세스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요. 이 주제와 관련된 회의는 2008년에 처음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동성에 대한 질문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논의된 것이었죠. 세계은행은 당연히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위험을 항시 고려합니다. 사회경제적, 정치적, 자연재해 이런 모든 위험들 말이죠. 그래서 세계은행은 2008년이 되어서 비로소 이제 새로운 종류의 위험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 바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입니다. 2018년 이후에 이제 2년, 3년 동안 여러 훌륭한 고위급 사상가들과 저희가 많은 그런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함께 만나서 어떻게 기후변화를 가장 잘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저희는 이 모든 과정을 글로 남기게 되었는데요. Decision Tree Framework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2013년도에요. 그래서 보면은 세계은행에서 첫 미팅을 했던 2008년부터 세계은행이 매사추세츠 대학의 제 지도 교수인 케이시 브라운 교수를 고용하기까지는 약 4년, 5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관련해서 저한테 많은 거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외에 여러 미팅에서 이 주제에 대해 정말 많은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버트 램퍼트 교수도 이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깊은 불확실성 속에서 의사결정이라는 방법을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깨닫게 된 것은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세계은행과 그리고 다른 그런 대규모 개발 기관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매우 어렵고 힘든 그런 위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종류의 프로세스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깊은 불확실성 속에서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그리고 세계은행이 처음으로 그 철학을 활용을 하고 이러한 기후변화 위험을 고려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분들이 생각했던 것은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조건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것, 디자인할 수 있는 것에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매우 다양한 범위의 그럴듯한 미래들을 많이 설계를 하고 이러한 미래 상태들에 대해서 이 로버스트네스,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이 철학은 꽤 새로웠었습니다. 10년이 채 되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 깊은 불확실성 속에서의 의사결정이라는 철학은 이 로버스트네스, 견고함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으로 전이가 될 수 있는데요. 즉 디자인을 최적화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견고하게 만든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러한 철학에는 케이시 브라운 교수, 럽 램퍼트 교수도 함께 했었고 이 방식은 세계은행에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은행에서 기후변화를 다루는 일반적인 접근 방식으로 도입하게 되죠. 네, 말씀하신 이 의사결정 과정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변화 그리고 영향에 다양한 파급 효과를 낳고 있죠. 저희는 기후위험만 다룬다면 이것은 효과적인 일반화 가능한 프로세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걱정해야 될 위험이 너무 많고 기후위험이 다른 모든 종류의 위험과 너무 얽혀있기 때문이죠. 기후위험은 인과학적인 위험들과도 얽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막 이동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빙하가 후퇴하게 되면 산사태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후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또 산사태 위험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퇴적물 부하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미래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는 이 모든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책을 쓴 다음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진행했던 의사결정 트리 접근법의 첫 번째 사례 연구로 또는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한 게 있는데 기후위험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다차원적인 위험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즉 기후 외적인 다른 위험들도 고려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의 관심사를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기후 리스크와 그리고 그 외의 것들과의 통합을 하고 이제 연계를 짓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정교한 접근 방식을 사용을 해서 의사결정자들에게 좀 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서 우리가 지금 처한 절박한 위험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귀결이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은 이건데 이 디자인을 강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아니면 추가 비용을 투자하는데 고려해야 될 취약점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이 디자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200만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 기후 문제에
문제에 대한 디자인을 강화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지진 같은 기타 다른 컨선에 대한 디자인을 강화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프로젝트가 미래에 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기타 다른 리스크에 대한 디자인을 강화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고심하고 결정하게 되죠. 박사님께서는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한국 기관과의 이런 협업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네, 수자원공사 K-워터는 이 모든 것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 핵심 파트너이자 개발자이고 지난 5년 동안 제 삶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녹색 성장 기금은 우리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현했던 주요 시범 사업에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해주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네팔이라든지 아니면 케냐에서 진행했던 연구 그리고 멕시코 연구가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것들을 시도할 수 있었고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몇 개의 시범 연구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한국의 녹색성장기금에서 펀딩을 제공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의 개발에 있어서 한국의 투자가 얼마나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과정은 세계 은행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죠. 그 외에도 뭐 국제 수력 협회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국제 기구들 뭐 유네스코라든지 UN 등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캘리포니아 수자원부에서도 기후변화 적응을 우선순위로 채택하고 있죠. 미국에서 가장 큰 수자원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세계은행에서 저희는 녹색 투자의 목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 탄력성에 따라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방법인 이 회복 탄력성 평가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의사결정 트리 프레임워크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현된 건데요. 여하튼 이러한 과정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되고 있고 다른 기관과 이들의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국은 그래서 다른 기관과 이러한 프로세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증식력 있는 어떤 효과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탄자니아로 가보겠습니다. 드론을 활용을 해서 매핑뿐만이 아니라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물건을 옮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도로가 미비한 곳에서 많은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토지공사에서 많은 노하우와 기술을 받아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상영을 해드릴 영상에서는 최근에 탄자니아 다르살람에 있었던 드론 행사가 열렸었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즐기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찰스 앤더슨 님께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Hello, I'm Edward Anderson.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계은행 재난위험관리 및 기술 선임 담당관으로 탄자니아 다르살람에서 일하는 에드워드 앤더슨입니다. 저는 드론 기술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요. 아프리카에 왜 드론인가? 10년 전에 휴대폰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드론 기술이 아프리카의 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열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매핑과 모빌리티가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기회로 떠올랐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적으로 상세한 수준의 최신 지도, 특히 디지털 지도가 부족합니다. 유럽의 경우 상세 지도가 커버하는 면적이 90%가 넘지만 아프리카는 3%입니다. 드론을 통해서 토지 자산과 토지 관리의 디지털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도 중요합니다. 아프리카 농어촌 인구의 3분의 2가 포장도로까지 2km, 15분을 걸어가야 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건을 옮기고 농어촌의 자원에 접근하는 것, 지역사회에 접근하는 것의 비용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런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철도나 도로나 공항을 한만을 건설하는 것은 20세기에 했던 일이고요. 접근이 어려운 곳을 위해 연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를 통해서 가치 있는 상품, 필수품을 제 시간에 수송을 하고 가기 어려운 곳, 시골에서
생산된 물건들을 옮기는 방법을 확장할 수 없을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치적인 의지도 있었습니다. 2018년 아프리카 연합은 회원들에게 드론 등의 신생 기술을 활용해서 특히 농업의 디지털화를 추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드론이 이 새로운 분야에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을까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드론의 가격과 복잡성이 매년 낮아지고 있고 새로운 활용도와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드론은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많이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농업이나 광업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는데요. 비행 거리와 시간이 제한적인 소규모 조사용 드론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용 범위를 넘어서서 좀 더 멀리 날아서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드론을 띄우게 된다면요. 농업에서의 활용이 토지 관리로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지와 건물을 구분을 해서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토지 관리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의 재난 위험 관리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강을 매핑하고 조사하고 사이클론과 같은 재난 이후의 피해 정도 확인하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기존처럼 사람이 조사하는 것보다 기존을 날리기가 훨씬 빠르고요. 날씨 나쁠 때는 구름 아래에서 비행을 할 수가 있어서 위성이나 유인 항공기보다 대비태세와 활용도 면에서 더 뛰어납니다. 화물 운송에도 쓰입니다. 루안다는 긴급 혈액 수송을 위한 드론 활용에 앞장섰는데 이제는 가나도 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급망이 혈액을 시장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지금은 긴급 의약품, 개인 보호 장구의 운송에 쓰이고 있고 곧 백신 운송에도 쓰이겠죠. 의료 공급망에 이렇듯이 활용도가 많고요. 이것은 다른 이커머스와 부품, 중요 물품이나 우편의 배송에도 활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험은 무엇이었고 또 한국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규제, 정책,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보기에 아프리카에는 많은 혁신적이고 선두적인 활용 사례가 있습니다만 종종 확장과 규제와의 통합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전략 정책과 규제는 매우 흥미로운 토론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이고 이 점에서 한국의 경험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산업의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드론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화에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험에서 배운 바를 아프리카의 규제에 활용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협의해야 하는 초기의 이해관계자가 군 당국과 민간 항공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이러한 기술을 관리를 해야 되는가, 한국처럼 물리적으로 북한과 가까이 있어서 여러 안보 위협을 겪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드론 경제를 만들고 진전시키고 나가고 있느냐입니다. 한국의 이런 사례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많은 선례가 되어줄 것입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물론 그렇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선두에 서 있으며 드론 서비스 그리고 드론 부품에 있어서 모두 그렇습니다. 유콘 시스템스가 리모트라는 드론을 매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리모트는 농어촌 지역에서 쓰기 위한 장거리 비행 드론입니다. 에어백 착륙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 드론이고요. 이미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티오피아, 탄자니아, 잔지바르, 우간다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드론의 데이터를 폭넓은 지리공간 정보와 결합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토지 관리, 토지의 지리공간 데이터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는 오랫동안 한국 기업들의 핵심 역량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국토정보공사와 한국감정원과 협업을 해서 드론 이미지를 건물 등록과 세금 징수 등 여러 나라에 활용할 수 있는
특히 잔지바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또 기술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곳이 드론의 비행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연료 전지의 기술입니다. 두산 모빌리티는 이 분야의 선두로 드론을 위한 연료 전지를 생산을 해서 농업용 멀티콥터 드론의 비행 시간을 늘렸습니다. Thank you to all those that participated in this project. 네, 이 사업에 Now, 참여해주신 these are 모든 분들께 only 진심으로 6 of 감사드립니다. our 165 그래서 지금 projects that 보신 take 그런 people and 사업들은 countries 총 around the 165개 world 사업 중에서 into the 6개의 same 사업에 green and 불과합니다. sustainable journey 그래서 that 한국이 Korea has 그런 taken. 택했던 And 똑같은 we are happy 녹색 to say 지속 가능한 there is 여정을 room 겪고 for 있는 그런 so 국가들이고요. many more. 하지만 더 많은 사업의 여지가 So welcome, 분명히 fellow 있다라고 생각이 travelers. 됩니다.